여러분,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에펠탑, 샹젤리제, 와인, 예술, 사랑, 그런 낭만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름다운 낭만의 나라가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피 튀기는 혁명을 겪었고 왕의 목을 자르는 일을 2번이나 반복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 뒤에 쉼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면서도 또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던 그야말로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낭만과 피가 뒤섞인 어딘가 모르게 우리네 삶과도 닮아있는 프랑스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몰랐던 프랑스 역사의 진짜 얼굴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낭만과 혁명의 아이러니를 이해하고 싶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꿰뚫어보고 싶다는 고민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사실 말이죠, 프랑스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이 땅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프랑스는 마치 완벽한 육각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렉사곤, 헥사곤, 즉 육각형이라고 부른답니다. 서쪽으로는 대서양, 남쪽으로는 지중해, 동남쪽으로는 알프스 산맥, 남서쪽으로는 피레네 산맥이 자연 방어막을 형성하고 북쪽과 동쪽으로는 비교적 완만한 지형이 펼쳐져 있어요. 이런 지리적 축복 덕분에 비옥한 평야에서 농업이 발달하고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평화로워 보이는 땅에도 아주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들이 살았으니 바로 갈리아인입니다. 갈리아인들은 말이죠, 당시 로마인들이 야만인이라고 부르던 금발의 거대한 체격을 자랑하는 호전적인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사랑하고 부족 간의 결속이 강했어요. 하지만 이런 갈리아인들도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를 피할 수는 없었죠. 기원전 58년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 군단에 정복당하면서 이 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로마의 질서와 갈리아의 투혼이 결합된 바로 갈로 로마 문화라는 독특한 문명이 탄생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만나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요? 마치 전혀 다른 두 가지 색이 섞여 전에는 없던 새로운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과정을 통해 프랑스의 뿌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채로운지 엿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갈로로마 문화가 이후 프랑스 역사에 어떤 씨앗을 뿌리게 될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갈로 로마 문화가 프랑스의 뿌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복잡다단한 프랑스 역사는 프랑크 왕국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장을 열게 됩니다. 사실 말이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유럽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건물이 무너진 잔해만 남은 것 같았죠. 이때 크로비스라는 프랑크족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이 크로비스가 정말 영리한 선택을 하는데요. 바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유민들은 가톨릭을 믿고 있었고 크로비스는 이들을 포섭하며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했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교회의 장녀라는 특별한 칭호까지 얻으며 이후 프랑스 왕실의 강력한 기반을 다지게 되죠. 여러분,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 바로 샤를마뉴 대제입니다. 이분은 정말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분인데요. 서유럽을 거의 대부분 통합하고 서로마 황제관까지 수여받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교황이 황제에게 관을 씌워줌으로써 종교와 정치가 공존하는 중세 유럽의 독특한 질서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와 황제의 세속 권력이 서로를 인정하고 지탱하는 관계였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류가 이 샤를마뉴 대제의 거대한 제국에서 시작되었다니
정말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이토록 강력했던 제국은 어떻게 분열되고 각 나라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자, 샤르마뉴 대제의 거대한 제국이 분열된 후 오늘날의 프랑스라는 국가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때로는 아주 혹독한 시련을 거쳐야만 비로소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프랑스에게는 바로 100년 전쟁이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100년 동안 싸운 전쟁인데 사실은 116년간이나 지속된 긴 싸움이었습니다. 영국과의 왕위 계승 분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프랑스 땅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세기가 넘도록 나라가 전쟁에 시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한 줄기 빛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오를레앙의 성녀 잔 다르크입니다. 시골의 평범한 소녀였던 잔 다르크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프랑스군을 이끌고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우리는 하나의 프랑스인이라는 강력한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전까지는 누구의 봉신이라거나 어떤 지방 사람이라는 의식이 강했지만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인해 프랑스인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개인의 강렬한 신념과 용기가 무너져가던 나라를 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었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민족의식이 문화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0년 전쟁을 통해 단단해진 프랑스 민족의식은 이제 문화의 꽃을 피울 준비를 마칩니다. 바로 르네상스의 시대가 프랑스에도 찾아온 것이죠. 당시 프랑스와 1세 국왕은 이탈리아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직접 초청할 정도로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빈치 같은 천재를 모셔와 프랑스 예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니 그 시절 프랑스의 문화적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걸려있는 것도 다 이런 역사적 배경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번영의 이면에는 늘 그림자가 들이오는 법입니다. 바로 종교전쟁이라는 피해 갈등이 프랑스를 휩쓸었습니다. 가톨릭 구교와 위그노라 불리는 신교도들 간의 갈등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프랑스 전역을 참혹한 내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죠. 오늘날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시에는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과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비극을 끊는 인물이 바로 앙리 4세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도 파리는 미사를 드릴 가치가 있다는 명언을 남기며 낭트 칙령을 통해 신교도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종교적 관용을 넘어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앙리 4세의 선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프랑스는 이제 어떤 시대로 나아가게 될까요? 낭트 칙령으로 종교 갈등을 봉합하고 국가 통합을 이룬 프랑스는 이제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강력했던 시대를 맞이합니다. 바로 짐이 곧 국가다 라고 선언했던 태양왕 루이 14세의 시대입니다. 루이 14세는 귀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수만 명의 귀족들을 베르사유에 모아놓고 호화로운 생활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눈과 귀를 궁전 안에 묶어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정말 기발하고도 섬뜩한 통제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려한 궁전 뒤에 숨겨진 권력의 냉혹한 계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루이 14세 치세의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군사력과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프랑스어와 에티켓, 패션이 유럽의 표준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화려함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잦은 전쟁과 베르사유 건설,
그리고 왕실의 사치로 인해 국가 재정은 파탄으로 치달았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고의 무려 70% 이상이 전쟁과 왕실 유지 비용으로 소모되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국가 재정의 암울한 현실. 마치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골마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절대 왕정의 정점을 찍었던 이 시기가 역설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씨앗을 뿌리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이 씨앗이 어떻게 폭발하게 될까요? 바로 대혁명입니다. 루이 14세의 화려한 통치가 끝난 후 프랑스는 거대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태양왕 시대의 무거운 유산, 파탄난 재정과 신분제 사회의 모순은 골마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특권층은 부유하게 살지만 대다수 시민은 굶주리고 세금에 허덕이는 사회. 앙시엥 레짐이라 불리는 이 구체제의 모순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사치와 무능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화라산처럼 끌어올랐습니다. 게다가 루소, 몽테스키웨 같은 계몽 사상가들의 자유, 평등 같은 개념이 대중에게 퍼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불합리한 현실을 참지 않게 됩니다. 마침내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왕정은 무너지고 루이 16세 부부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혁명의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숭고한 가치를 내세웠지만 혁명은 피로 물든 공포 정치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또 다른 폭력과 독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격동 속에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혁명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은 그 혼란을 수습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혁명의 피바람이 몰아치던 프랑스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유를 외쳤지만 정작 사회는 불안정했고 외부의 위협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등장한 영웅처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그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스스로 황제에 등극하며 혁명을 아이러니하게도 제국으로 귀결시켰습니다. 아니, 자유와 평등을 외쳤던 혁명의 결과가 황제라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을 제패하며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이 법전은 만인평등, 재산권 보호, 능력주의 같은 혁명의 정신을 법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 이 법정이 전파되면서 봉건적인 구시대의 잔재들이 무너지고 근대 시민법의 기초가 닦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전쟁을 통해 혁명의 가치를 전파하다뇨.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제국도 결국 러시아 원정의 실패와 워털루 전투로 몰락하고 맙니다. 제국의 꿈은 산산조각났지만 나폴레옹이 유럽에 뿌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씨앗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등장이 없었다면 유럽의 근대화는 훨씬 더 늦어졌을지도 모른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한 명의 영웅이 역사를 얼마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폴레옹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프랑스는 또다시 격동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황제가 사라지자마자 왕정이 복고되고 또다시 혁명이 일어나고 또 다른 황제가 등장하는 등 19세기는 그야말로 끊임없는 정치적 실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정 복고, 7월 혁명, 2월 혁명, 그리고 제2제국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는 민주주의를 향한 지난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역사죠. 이처럼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했지만 흥미롭게도 이 시기는 프랑스가 문화적,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리 개조입니다. 오스만 남작의 주도로 파리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넓은 대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파리는 세계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죠. 그리고 이 시대를 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네, 르누아르 같은 인상파 화가들이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고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사회 전반에 낙관적이고 풍요로운 분위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늘 싸우고 뒤집혔지만 문화와 예술은 오히려 더 활짝 꽃피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벽동 속에서도 번영을 이뤄냈던 프랑스의 저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이 찬란했던 벨 에포크가 또 어떤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만나게 될까요? 에포크의 찬란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겪게 되고 프랑스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에서는 참호전이라는 잔혹한 싸움터에서 수많은 프랑스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진흙탕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폭격과 기관총 소리,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역사는 늘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는 독일 나치군에게 점령당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한때 유럽의 맹주였던 프랑스가 외부 세력에 의해 지배당한다는 것, 프랑스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통해 나치에 저항했고 샤를 드골 장군은 해외에서 자유 프랑스를 조직하여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저항 덕분에 프랑스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승전국 지위를 확보했고 심지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자리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국가의 존엄과 주권을 지켜내려 했던 프랑스인들의 불굴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프랑스는 이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까요? 이제 현재의 프랑스를 만나보실까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폐허가 된 프랑스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제5공화국의 문을 연 샤를 드골 장군입니다. 드골은 이전 공화정의 취약한 정치 체제를 비판하며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했습니다. 1958년에 수립된 이 제5공화국 체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끊임없이 혁명과 정권교체를 겪었던 프랑스에게 안정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혁명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제는 가장 안정적인 정치체제 중 하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요. 드골은 또한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극체제 속에서도 자신만의 자주 외교 노선을 걸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목소리를 높이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외교 정책은 프랑스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 EU 통합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입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전쟁을 벌였던 두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미래를 함께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을까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프랑스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매혹시키는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프랑스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특정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패션과 럭셔리의 본고장이라는 이미지죠. 샤넬, 디올, 루이비통 같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모두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프랑스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 스타일과 가치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명품 시장의 25% 이상을 프랑스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그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식, 즉 가스트로노미 역시 프랑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프랑스 요리와 와인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예술이자 문화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구운 바게트와 향긋한 와인 한 잔,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요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한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오르세 미술관의 인상파 작품들, 그리고 칸 영화제 같은 세계적인 예술 축제까지 프랑스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술 박물관입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가
단순한 문화적 우위를 넘어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저력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프랑스 하면 낭만, 예술, 패션 같은 문화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프랑스는 이 모든 화려함 뒤에 놀라운 첨단 경제대국의 면모를 숨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자 G7의 핵심 멤버입니다. 단순히 문화 강국이 아니라 실제 경제력에 있어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프랑스의 첨단 산업 분야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를 통해 보잉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여 에너지 자립률이 매우 높습니다. 70% 이상의 전력을 원자력으로 생산하며 이는 환경 문제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제베 TGV로 대표되는 고속철도 기술 역시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낭만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게다가 연간 8,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 1위의 관광대국이라는 사실은 프랑스가 문화적 매력과 뛰어난 인프라를 바탕으로 얼마나 견고한 경제를 구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프랑스의 진짜 얼굴 흥미롭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역사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역사의 또 다른 보물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프랑스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프랑스를 만들었고 미래의 프랑스를 이끌어갈 거대한 유산으로 이 땅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야말로 인류가 보존해야 할 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생 미셸 수도원의 신비로움,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함, 샤르트르 대성당의 웅장함까지 프랑스는 49건이 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유산들이 프랑스 국토 전체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인류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쇼베 동굴부터 로마인들이 건설했던 가르교 같은 경이로운 수도교, 그리고 중세 요새 도시 카르카손의 튼튼한 성벽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여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 인류 문명의 깊이를 탐험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마치 역사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듯 발걸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유산들은 프랑스인들에게는 자긍심이자 정체성의 원천이며 우리 인류 모두에게는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갈리아 전사들의 투혼에서 시작하여 절대 왕정의 화려한 영광, 그리고 피로 쟁취한 혁명의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장대한 역사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어떠셨나요? 겉으로는 낭만적이고 우아해 보였던 프랑스라는 나라가 사실은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사회 모순과 대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섰던 뜨거운 투쟁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프랑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낭만을 사랑하면서도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다는 것이요. 하지만 이 모든 여정 속에서도 프랑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가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이 위대한 정신은 프랑스 혁명에서 선포된 구호를 넘어 오늘날 프랑스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고민하고 예술과 낭만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며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모순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끊임없이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방황하겠지만 결국엔 우리만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처럼 낭만과 열정으로 가득 찬 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도파민 수치를 조금이라도 올려드렸기를 바라며 더 많은 흥미진진한 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똑바로 보지 않고 비틀어보는 썰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